한국 남자는 은퇴가 싫은 게 아닙니다. 은퇴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은퇴하면 무너질까봐, 가족이 흔들릴까봐, 나 자신이 사라질까봐, 휴식이 두려운 인생이 얼마나 슬픈 건지 압니까? 울어도 됩니다. 이건 약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버텼던 사람만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한국 남자의 은퇴는 휴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버틴 인생이 눈물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75 늙은이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놓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저 여러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시장에 나가시는 분들, 택시 운전대를 잡고 밤늦도록 손님을 기다리시는 분들,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우리는 왜 일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은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무거운 질문을 나눠보려 합니다. 한국에서 은퇴가 왜 사치가 되어 버렸는지 그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식 뒷바라지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네 배를 골아도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내가 남루한 옷을 입어도 자식들만큼은 깨끗한 옷을 입히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보내는 것까지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 몇 살이면 다 컸으니 알아서 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을 해도 월급으로는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 해도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손주 봐달라고 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애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요? 큰아들은 40이 넘었는데 아직 전세집에 삽니다. 둘째 딸은 이혼하고 아이 둘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다 보태줘야 하니 연금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비슷한 상황은 아니신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20 몇 살이면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있어도 비정규직이고 월급은 적고 물가는 비싸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식들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열심히 삽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독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취직을 해도 평균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독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몇 억은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결국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제 조카도 그랬습니다. 35에 결혼을 했는데 전세금 반을 저희 형님이 보태주셨습니다. 형님은 그 돈을 마련하려고 퇴직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은 은퇴를 미루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퇴를 합니까? 자식들이 독립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우리 나이는 이미 70을 넘깁니다. 어떤 분들은 80까지도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우리 세대가 경제 성장의 열매를 누렸다면 지금 젊은이들은 저성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경쟁은 치열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미룹니다. 자식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손주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우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60대, 70대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자식 사랑이 깊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 국민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금 얼마나 받으십니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많이 받으시는 분이 150만 원 정도 받으실 겁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은 있다고 치고 월세는 없다고 봅시다. 그래도 관리비가 나갑니다. 요즘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겨울철 난방비까지 치면 더 나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치면 또 10만 원 나갑니다. 핸드폰 요금 둘이서 5만 원, 인터넷 요금 3만 원, 이것만 해도 벌써 40만 원이 나갑니다. 식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검소하게 먹어도 부부가 한 달에 50만 원은 들어갑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배추 한 포기에 5천 원, 고등어 한 마리에 만 원이 넘습니다. 병원비는 또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검사받고 진료받으면 또 돈이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소한 150만 원은 있어야 겨우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데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경조사비도 안 쓰고 손주들 용돈도 안 주고 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손주가 생일인데 용돈 한 푼 안 줄 수 있습니까? 친구 장례식에 조의금 안 낼 수 있습니까? 머리 잘라야 하고 양말 해지면 사야 하고 안경 바꿔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생활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새벽 배달 일을 하십니다. 연금이 70만 원밖에 안 나온답니다. 평생 회사 다니셨는데 연금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젊었을 때 월급이 적었고 국민연금 제도도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것이 88년입니다. 그때 이미 30이 넘은 분들은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20년,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사정이 좀 나을 겁니다. 20대부터 40년 가까이 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늦게 시작됐고 우리는 중간에 끼인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개념이 약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기 바빴고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벅찼습니다.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60 넘어서도 70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요. 외국은 어떨까요? 선진국들은 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라들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몸이 움직이는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시니어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빠듯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이유, 의료비와 간병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워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은 기본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특히 치과나 한방, 물리치료 같은 것은 본인 부담이 큽니다. 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몇백만 원은 나옵니다.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니를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 같은 것 말입니다.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나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큽니다. 특히 항암치료나 표적치료 같은 것은 비용이 엄청납니다. 제 친구 한 분이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로 2천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보험이 있어서 일부는 보상받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모아놓은 예금을 다 까먹었다고 합니다. 간병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돌봐주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들이 몇 주씩 병간호를 할 수 있습니까? 다들 직장이 있고 바쁩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게 됩니다.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몇 달 입원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더 무서운 것은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몇 년씩 간병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괜찮은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합니다. 1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제 이웃 어르신은 부인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모시려 했지만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서 결국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랍니다.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75 나이에도 아직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의료비와 간병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고 설마 내가 중병에 걸리겠느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 지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계속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 간병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퇴를 미룹니다. 건강할 때 일해서 돈을 벌어놔야 합니다.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요. 그러니 건강할 때 최대한 벌어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의료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큰 병에 걸렸을 때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네 번째 이유, 집 한 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세대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평생 월세 살다가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집만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이 있어도 돈이 필요합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도 없습니다. 집을 팔면 어디서 삽니까? 전세를 얻으려 해도 전세금이 비쌉니다. 월세를 살려니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입니다. 영모기지론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금액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것도 연금과 마찬가지로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 집은 그냥 사는 곳일 뿐이라고요. 집을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집이 있다고 해서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로부터 집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병원비가 많이 들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도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세대는 형제가 많습니다. 3형제, 4형제가 기본입니다. 집 한 채를 여럿이 나눠 가지면 각자가 받는 몫이 적습니다. 그것으로 새로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집 한 채로는 부족합니다. 현금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예금이 있어야 하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 사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빚을 짊어졌습니다. 대출 갚는다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금융 자산을 모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외국은 어떤가요? 선진국들은 부동산보다 금융 자산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연금 펀드 같은 것에 투자를 많이 한답니다. 집값이 올라도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현금은 없고 집만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집은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은퇴를 미룹니다. 여러분의 집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다섯 번째 이유, 일할 곳은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습니다. 60이 넘으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동입니다. 경비, 청소, 배달, 주차 관리 이런 일들입니다. 젊었을 때 화이트 칼라로 일했던 분들도 나이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정년 퇴직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물론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는 조금 다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은 다릅니다. 50대 중반이면 회사에서 밀려납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취직하려 하면 막막합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나이가 걸립니다. 회사는 젊은 사람을 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젊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단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경비실에 앉거나 청소를 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금이 낮다는 것입니다. 경비 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파트 경비는 보통 월급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25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부부가 생활하려면 빠듯합니다. 배달 일은 어떨까요? 음식 배달이나 택배 배달은 건당 얼마씩 받는 방식입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리트라이 날이어서 적어져 오나 명절이나 할 것 없이 매일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택시기사도 나이 든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없으면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기름값 빼고 회사에 내는 돈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65세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택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하시지만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집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면 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힘들고 임금이 낮은 일들입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과는 다릅니다.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들입니다.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공원 관리, 도서관 정리, 학교 급식 보조 이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월급도 50만 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선진국들도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의 질이 우리보다는 낮다고 합니다. 시간제 전문직이나 컨설팅, 교육 같은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일자리가 드뭅니다. 나이 들면 경험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단순 노동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치킨집, 분식집, 편의점, 카페 이런 것들입니다. 퇴직금을 털어서 가게를 차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장사가 안 되면 손해를 봅니다. 제 아는 분은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런대로 장사가 됐는데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근처에 경쟁업체가 많았고 배달앱 수수료도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퇴직금은 거의 다 날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영업 성공률이 낮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고 체력도 달리고 시대 변화를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단순 노동으로 돌아옵니다. 경비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그런 일들로 돌아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60이 넘어서 일할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습니다.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일을 해도 돈이 충분히 모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수입이 끊깁니다. 이것이 한국 60대의 현실입니다. 일할 곳은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고 일을 해도 은퇴할 만큼 돈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악순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여섯 번째 이유,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중에 빚 없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집 대출, 전세 대출, 자식 결혼 자금 대출, 사업 자금 대출, 신용 대출, 이것저것 합치면 빚이 한둘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빚을 내도 괜찮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갚아나가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20년, 30년 장기 대출입니다.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갚아나갑니다. 원금은 좀처럼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나갑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빚만 남습니다. 제 동생은 40대 초반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집값이 정점이었습니다.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몇 년 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60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자식 결혼시키면서 빚을 진 분들도 많습니다. 전세금 보태주고 혼수 장만하고 예식 비용 대고 그러다 보면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퇴직금으로 충당이 안 되면 대출을 받습니다. 부모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진 분들도 계십니다. 50대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가게를 차리거나 사업을 시작합니다.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빚만 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식당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7천만 원을 빚졌다고 합니다. 지금 73인데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연금으로는 안 되니까 일을 합니다. 새벽 청소 일을 하십니다. 신용카드 빚도 무섭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를 쓰다 보면 어느새 몇백만 원이 쌓입니다. 최저금액만 갚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 카드 빚을 갚고 또 대출을 받아서 다른 대출을 갚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젊은 세대는 부채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빚을 엄청나게 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싶어도 빚 때문에 못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빚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금만으로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빚이 있으면 다릅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내야 하고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자입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2%, 3%였는데 지금은 5%, 6%입니다. 대출 금액이 크면 이자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갑니다. 제 친척 어르신은 대출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씩 낸다고 합니다. 연금이 100만 원인데 이자 내고 나면 5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일을 하십니다. 68인데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십니다.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요? 70까지, 80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선진국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빚에 시달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좀 더 탄탄하고 파산 제도도 있고 빚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일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빚은 끝까지 갚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파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버팁니다. 몸이 힘들어도 참고 일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빚 때문에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곱 번째 이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들, 자식과 따로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어서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다가 같이 늙는 것이 정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먼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담배,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내 혼자 남습니다. 50대에 60대에 홀로 되면 앞으로 몇십 년을 혼자 살아야 합니다. 제 이웃 할머니는 예순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며칠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그 뒤로 20년 넘게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이 모시려고 했지만 독립해서 사신다고 하셨답니다. 혼자 살면 생활비가 더 듭니다. 둘이 살 때는 비용을 나눌 수 있었는데 혼자 살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집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어도 재료를 사야 하고 요리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말벗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밥 먹어도 혼자 먹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살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억지로 버팁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에서 점심 먹으려면 몇천 원씩 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참가비도 내야 하고 오가는 교통비도 들고 친구들 만나면 차라도 한 잔 마셔야 하는데 그것도 돈입니다. 혼자 살면 갑자기 아플 때가 무섭습니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핸드폰을 찾아서 119에 전화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계셨답니다. 다음 날 이웃이 신문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확인했더니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다행히 살았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 동료들이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 손님들을 만납니다. 일을 그만두면 집에만 있게 됩니다. 혼자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갑니다. 그러면 더 외롭고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필요해서 일을 계속합니다. 요즘은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흔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생활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합니다. 차라리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정부에서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생활지원사가 방문하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고 건강이고 사람입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분들은 더욱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뒷바라지가 끝나지 않고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고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고 집 한 채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빚을 갚지 못했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일만 하다가 쓰러져야 할까요? 해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말입니다. 첫째,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기고 병원비만 나갑니다. 그러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때 식사하고 정기검진 받고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무릎이 아픈 것을 참다가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찍 치료했으면 간단히 끝날 것을 미루다가 크게 아팠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둘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영이나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형편에 맞게 내면 됩니다. 무리해서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도 이해해 줄 겁니다. 옷이나 물건도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합니다. 유행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 아껴 쓰면 됩니다. 전략이 미덕입니다. 셋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자식들도 힘듭니다. 그들도 자기 생활이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조카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 내고 살았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상담해 줍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신청 방법도 도와줍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다섯째, 빚을 정리해야 합니다. 갚을 수 있는 빚부터 차근차근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자가 높은 빚부터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갚기 어려우면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비교하면 힘들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우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소박하게 살면 됩니다. 큰 집 필요 없습니다. 비싼 차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고 밥 먹고 잠자리가 있으면 됩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곱째,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리트라이 날이어서 저거저제 친구들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옆집 사람과 인사하고 가끔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불평만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할 것 없습니다. 물론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연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당장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전략하며 살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빚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고 작은 기쁨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홉째,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요리, 노래, 춤, 그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리도 맑아지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배우는 동료들과 친해지고 선생님과도 친해지고 그렇게 관계가 넓어집니다. 제 아내는 70이 넘어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법 글씨를 쓰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점심 먹는 것도 즐겁다고 합니다. 열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감사한 일입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이 있는 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잘 잤다. 아침밥이 맛있다. 날씨가 좋다. 뭐든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겁고 우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숨기거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은퇴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의료비 때문에, 빚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은퇴를 미룹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 키웠고, 세금 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급격한 고령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저성장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취직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결혼도 어렵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세대 간에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검소하게 살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친구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인한 세대입니다. 이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힘듭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터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버틸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일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일했습니다. 쉴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우리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돌볼 차례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취미 생활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어디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고 기초연금을 올려야 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도 질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가 변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부족한 연금, 의료비 부담, 집 한 채의 한계, 제대로 된 일자리 부족, 갚지 못한 빚, 그리고 혼자 사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일터로 나갑니다. 경비실로, 청소 현장으로, 시장으로, 택시 운전대로, 배달 오토바이로 우리는 나갑니다. 이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70이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누군가는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일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도 해는 뜹니다. 내일도 우리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힘들겠지만 버틸 겁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갈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제때 약 드시고 병원 검진 받으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친구의 웃음, 손주의 목소리, 그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큰 행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불평보다는 감사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옆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십시오.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겁니다. 우리 자식들의 시대는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손주들의 시대는 더 나을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사들입니다. 늙었지만 아직 강합니다. 힘들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걸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은퇴가 사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퇴는 사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75살에도 일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80살에도 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자랑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며 살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만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 빚 걱정, 자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 세대는 어렵겠지만 다음 세대는 조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날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가끔은 쉬어도 됩니다. 하루쯤 쉬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면 쉬십시오. 마음이 힘들면 쉬십시오. 그것이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